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거리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두이노를 가지고 어떤 동작을 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코드를 작성해서 코드 안에 있는 값만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실내에 밝기가 어두워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불을 켜고 그다음에 실내가 다시 밝아지면 자동적으로 불을 끄는 이런 장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그 코드 내에서는 실내의 빛의 세기가 어두운지 밝은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 실내 안에 있는 빛의 세기를 우리가 인식을 해서 그 값을 코드상의 어떠한 변수의 값으로 변환해주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우리는 이제 센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센서는 말 그대로 이제 물리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물리량, 어떤 정보를 읽어들여 가지고 그거를 컴퓨터상에 있는 코드 안에 어떤 변수의 값으로 변환해주는 이런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센서의 출력 같은 경우, 이 출력이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인데 이것을 전압의 형태로 전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떤 값을 읽어드릴 때, 그럴 때 이게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압이나 전류로 어떤 정보를 표현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표현하는 방법이 전류에 비해서 전압이 다루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전압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거리를 재게 될 텐데요. 이런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동작을 통해서 초음파를 발사하는 한 다음에 초음파가 어디 가가지고 벽 같은데 부딪혀 다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초음파를 내보내자마자 어떤 센서 값을 1로 만들었다가 초음파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그 값을 0으로, 즉 전압값으로 표현하면 0V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초음파를 이제 생성해서 내보내게 되면 그 시점에서 5V로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부에서 초음파시 반사돼서 돌아오게 되면 그 시점에서 이 값을 0V로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장애물까지 거리가 요 시간으로부터 이제 어떤 핀의 값이 5V가 유지된 시간으로부터 어떤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센서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센서 같은 경우에는 출력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아날로그 센서와 디지털 센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출력 값이 물리량의 변화를 연속적인 전압으로 출력을 하는 경우가 아날로그 센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 센서 0도씨부터 100도씨 사이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센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이 아날로그 센서의 출력값 같은 경우에는 0V에서 5V 사이에 특정한 전압값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즉 0도를 우리가 측정했다라고 한다면 0V의 값을 내보낼 것이고 100도라는 값을 측정하게 되면 걔는 5V의 전압값으로 표현하게 되게 됩니다. 그럼 그 중간 값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은 비례적으로 선형적인 비례 형태의 함수를 가지도록 만들어서 50도 같은 경우에는 딱 절반이니까 2.5V의 출력을 내보내게 되고요. 50.3도라고 한다면 이제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는 2.515V를 내보내고 50.4V 같은 경우에는 2.52V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전압값으로 우리가 출력하게 되고요. 이 센서 값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건 이제 어쨌든 아날로그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아두이노 같은 디지털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값에서 디지털로 변환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주는 장치다라고 해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줄여서 ADC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ADC를 이용해야지만 아날로그 센서 값의 출력을 우리가 코드상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형태의 출력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센서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리량의 변화 자체를 특정 범위의 숫자, 이건 숫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진수로 이루어진
디지털 값으로 변환해서 이것을 전달해준다, 출력해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디지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아날로그 값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얘를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그 특정한 정해진 값으로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양자화한다라고 해서 퀀타이제이션 한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게 0V에서부터 0도씨부터 100도씨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라고 한다면 이 센서가 디지털 출력으로 이제 출력값을 내보낼 경우에 최대 출력이 8비트를 가지고 내보낸다라고 하면 0에서 255의 사이 값을 갖도록 값을 변환해서 내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0도씨를 측정했다라고 하면 0을 내보내게 되고 100도씨로 측정하게 된다면 255를 내보낸다는 거죠. 앞에서 봤었던 거 아날로그 센서랑 마찬가지로 이 0도에서부터 100도 사이 값, 예를 들어서 50도라고 하는 값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비례식을 통해서 선형적인 비례 관계를 갖도록 비례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50도 같은 경우에 128이라는 값을 추적으로 내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50.3도 같은 경우에 이 같은 경우에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출력을 내보낸다고 했었을 때 129가 되기까지는 아직 온도가 그러니까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을 앞에 50도랑 같은 128로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50.4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례식을 세워보게 되면 정수로 표현했을 때만 표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129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변환돼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먼저 디지털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센서는 일반적으로 디지털로 어떤 값을 측정하는 이런 부품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아날로그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날로그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떠한 물리량을 전압값으로 연속적인 전압값으로 한번 변환하게 되고 그 값 자체를 이제 센서 외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센서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ADC 앞에서 얘기했던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해주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디지털 값으로 변환을 하게 되고 이 디지털 값을 아두이노나 다른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이런 아날로그 센서와 ADC가 하나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센서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디지털 값 같은 경우에는 보통 0과 1로 이루어진 값들로 0과 1의 나열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디지털 센서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8비트의 값을 통해서 이제 어떤 값을 전달하기도 하고 아니면 더 높은 정확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16비트 같은 어떤 특정한 비트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제 센서에서 정밀도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센서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값으로 변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값을 디지털로 바꿔서 출력하게 되고요. 이렇게 출력된 값들 자체는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 보드에 쓰려고 한다면 센서로부터 보드로 값을 전달해주는 방식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장치 사이에서 정보 교환이기 때문에 일종의 통신을 이용해야 되고요. 통신을 이용한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값을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병렬적으로 여러 개의 디지털 값들을 한 번에 보내는 병렬 통신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런 어떤 정보를 순차적으로 하나의 선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직렬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센서 같은 경우에 인베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인베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이런 프로세서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I/O 핀의 개수가 적은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최소한의 핀만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직렬 통신 방식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전달할 때 있어서 내가 어떤 값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겠다라고 미리 값을 정의된 규약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내야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같은 규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있어서
내가 만약에 영어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영어를 이용해야지만 내가 전달한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같은 인터페이스 규약, 이걸 보통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해야지만 이제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직렬통신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인베드 시스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UART라고 부르는 방식과 SPI라고 부르는 방식, ISQLC라고 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직렬통신 인터페이스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통신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방식들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센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디지털은 결과적으로 0과 1이라는 값을 전압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0과 1을 표현할 때 있어서 이 값을 0을 0V, 1을 5V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값은 0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V를 내보낼 수 있고 이상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0V는 0V로 내보내고 5V는 5V로 그냥 쭉 내보내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제 받아들이는 쪽에서 내가 5V라는 값을 인식한다라고 하면 얘를 다시 1로 변환하고 0V라는 값을 인식하게 되면 얘를 0으로 변환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노이즈에 의해서 전압값의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0V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노이즈에 의해서 값이 좀 증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0.1V의 값이 될 수도 있고 5V의 값은 이제 저항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값이 바뀌어서 4.8V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런 0V나 5V의 값을 0과 1로 바꿀 때 그 값을 꼭 0V만 0으로 바꾸고 5V만 1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마진을 두고 여유를 두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온 값들을 다 0 또는 1로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에서 마이너스 0.2부터 해서 볼트부터 해서 0.2V 사이에 들어온 값은 0으로 바꾼다 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 같은 경우에는 4.5V부터 해서 5.5V 사이의 값이 들어오면 얘를 1로 바꾼다 라고 정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노이즈 값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출력하는 값이 5V에서 어떤 값을 변한다 라고 했을 때 같은 경우에도 그 값을 다시 받아들이는 쪽에서 해석할 때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값을 전부 다 1로 바꾸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하더라도 그 값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아날로그 센서 같은 경우에는 5V가 100도라고 하는 그런 온도를 나타낸다고 썼으면 만약에 4.8V 같은 경우는 100도보다 낮은 어떤 온도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 우리가 측정했던 값과 다르게 노이즈에 의해서 전달되는 값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센서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이즈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아서 값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ADC 같은 것 장치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센서 자체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기술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런 ADC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비용 증가는 큰 편이 아닌데 비해서 노이즈 같은 것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센서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신에 이런 디지털 센서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 데이터 값을 주고받는 방식 자체가 직렬통신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통신을 위한 직렬통신 프로토콜, 앞에서 봤었던 UART라든지 SPI라든지 ISQLC 같은 이런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어서 아날로그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센서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값을 이제 아날로그 전압값의 연속적인 값으로 출력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아두이노 시스템 같은 이런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모든 정보를 0과 1인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압값을 가져다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값에서 디지털 값을 바꾸는 ADC라는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ADC 동작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센서의 출력 같은 경우에는 전압값이기 때문에 그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ADC 입력에다 연결해야 되긴 하지만 이런 아날로그 센서와 아두이노 같은 보드를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센서의 출력 핀, 이 같은 경우에 지금 0에서 5V 값이 출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출력 핀 한 개와 그 다음에 이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그라운드 핀, 요 두 가지 핀만 연결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날로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봤었던 디지털 센서에 비해서 사용해야 될 핀의 개수가 더 작은 이런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같은 보드가 인베드 시스템 보드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ADC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별도의 ADC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데 비해서 단점으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이 아날로그 센서의 출력이 전압으로 전달되긴 하는데 그 전압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센서의 출력을 아두이노의 입력에다가 전달해 줘야겠죠. ADC 입력에다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런 선 자체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저항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 성분 같은 것들에 의해서 노이즈가 타게 되면 아날로그 출력 값이 변화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잘 같이 사용해야지만 아날로그 센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최근 추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디지털 센서를 제조하기 위한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날로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시스템에서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대부분 같은 경우에 또 값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센서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최근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AD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C는 아날로그 전압을 특정 자리의 이진수의 숫자로 변환하는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전압이든 전부 다 우리의 값을 변환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 이런 ADC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입력 전압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거는 이제 ADC를 설계할 때 있어서 보통 정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전압 값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그걸 이제 보호 회로를 통해서 이제 특정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값으로 한정을 짓거나, 아니면 이 일정한 범위 값을 넘어서 전압값이 들어오게 되면 ADC가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설계 사양으로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 예제에서는 이제 0V에서 5V 사이에 전압이 들어올 경우에 이것을 3비트의 디지털 값으로 이진수 숫자로 변환하는 이런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비트를 통해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000부터 시작해서 001 쭉 해서 111까지 총 8가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0에서부터 5V 사이에 있는 값을 8개의 숫자로 이제 매핑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매핑을 시킬 것인가? 이거는 이제 매핑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사용할 때 있어서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런 디지털 값을 통해 가지고 아날로그 값이 얼마였는지를 예측해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아날로그 값에서 디지털 값을 변환한 다음에 디지털 값에서 다시 아날로그 값을 변환해 줘야 되는데, 이 값의 변환 자체가 손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개 사이의 관계, 즉 0V부터 5V 사이 관계가 000부터 111 사이 값 사이에서 이제 일정한 비례 관계를 갖는 선형적 특성을 가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0V부터 5V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8가지라고 하는 8로 나눠주게 되면 5V를 8로 나눠주게 되면 0.625V가 되는데, 그러면 0V부터 해서 0.625V 사이에는 000으로, 그 다음에 0.625V부터 해서 1.3V의 값에 있는 값은 이제 001로 표현하는 그런 형태로 변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0.625, 여기가 1.3 이렇게 될 텐데, 어떤 외부에 있는 아날로그 값이 지금처럼 1V의 값이 이렇게 들어왔다 라고 하면 이 1V의 값은 0.625부터 해서 1.3V 사이니까 이 값은 1로 표현하는 형태로 001로 표현하는 형태의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반대로 그럼 이 값 우리가 어떤 0.001이라고 하는 값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값이 원래 어떤 전압값에 해당하느냐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거를 원래 거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최대값인 111부터 시작해서 001 사이에서 5V, 우리가 원래 최대로 값을 얻을 수 있는 5V 값과 이제 곱해주게 되면 0.625V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코드상에서 그럼 외부에 지금 001이라는 값이 0.625V다라고 하는 값으로 외부에 있는 값이 0.625V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럼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 원래 있었던 1V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1V에서부터 0.625V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정보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에 그 개수가 제한된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는 양자화 과정 내에서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일단 양자화가 돼서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정보 손실은 노이즈의 정보 손실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DC가 몇 비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같은 값의 범위를 얼마나 잘게 쪼갤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같이 이제 3비트를 이용해서 0V에서 5V 사이 값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총 8단계로 밖에 자를 수가 없는데 비해서 우리가 만약에 8비트의 상도를 갖는 ADC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 8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ADC의 값 같은 경우에는 0부터 해서 255 사이의 값, 즉 256단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0V에서 5V 사이를 8이 아닌 256을 나눠주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단계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양자화에 의해서 손실되는 값이 훨씬 더 작아지는, 정보 손실이 작아지는 이런 특성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해상도가 높은, 그러니까 비트수가 높은 ADC를 쓸수록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아날로그 값을 해석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아르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10비트의 해상도를 갖는 ADC가 하나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DC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1023까지 값의 범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ADC가 하나 존재하고 있긴 하는데 ADC 하나만 있는다고 해가지고 ADC 입력을 하나의 핀으로부터 받게 되면 한 번에 하나의 아날로그 센서로부터 값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의 ADC 값으로부터 아날로그 센서로부터 값을 받고 다른 ADC 아날로그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핀 연결을 매번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아르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A0부터 해서 A5까지 총 6개의 핀을 통해서 아날로그 센서를 연결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코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번에 받아들일 아날로그 전압 값은 A0 핀에 연결된 아날로그 센서 그 출력으로부터 이 디지털 값을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A5라고 하는 핀으로부터 어떤 값을 읽어드린다든지,
이렇게 여러 개의 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걸려있는 전압값을 디지털 값을 받아들여서 변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아두이노와 아날로그 센서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는 ADC가 한 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ADC의 입력에다가 아날로그 센서의 출력을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아두이노 내에 존재하고 있는 A0부터 해서 A5번 핀까지 총 6개 핀이 있는데 이 핀 중에 한 곳에다가 센서의 출력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외선으로 거리를 측정해서 그 측정한 값을 전압으로 이제 표현해주는 거리 센서 있다. 적외선 거리 센서 있는데요. 이 센서의 핀을 살펴보게 되면 이쪽에 커넥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커넥터는 아래에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총 3개의 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핀은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핀을 가지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1번 핀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VO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얘는 아웃풋 볼티지, 즉 출력 전압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센서들 자체도 일종의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전자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전원을 연결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2번 핀에서 보게 되면 그라운드, 3번 핀에 VDD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번 핀과 3번 핀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해주게 되면 이 센서가 동작을 하면서 측정한 결과값을 아날로그 전압값으로 바꿔가지고 1번 핀을 통해서 이제 내보내준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아날로그 센서의 출력값을 A0번부터 A5번 핀 사이에서 하나의 핀과 연결을 해주고 그 값을 코드상에서 아날로그 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읽어드리게 되면 이 센서의 출력값이 0V, 5V 사이가 0부터 1024, 23 사이의 값으로 매핑된 어떠한 디지털 특정 값으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날로그 리드 함수의 매개 변수로 우리는 A0부터 해서 A5번 핀 중에서 어떤 핀에다가 아날로그 센서 값이 연결되는지 그 핀의 번호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게 됩니다. 아래의 코드에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핀을 3번이라고 지정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A3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아날로그 전압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견 전압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로 VL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고 그 값을 0으로 적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두이노에서 어떤 값을 읽어드린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게 되면 사람이 어떤 값을 읽어드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읽어드린 값을 사람에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할 거고 그걸 위해서 시리얼을 도레이트를 115,200으로 설정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루프를 돌면서 루프 내에서 아날로그 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아날로그 값을 전압값을 읽어드리는데 그 핀은 앞에서 지정했던 대로 아날로그 핀 이제 3이라고 하는 값을 지정했기 때문에 A3번에 연결되어 있는 아날로그 전압값을 읽어드려서 그 값을 VL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게 되고요. 시리얼 출력을 통해서 그 값을 출력해주는 이런 코드가 반복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런 적외선 센서의 값에서 측정되는 거리에 따라서 그 값이 디지털 값이 0부터 1023 사이에서 변화하는 이런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날로그 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어떠한 디지털 값을 알아내게 되면 0부터 해서 1023 사이의 값을 알아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값은 0부터 해서 1023 사이의 값을 통해서 어떤 아날로그 전압값을 얻어내기 원하는 게 아니라 센서가 측정한 물리량이 어떤 물리량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날로그 전압값을 이제 어떤 물리량으로 다시 한번 변환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변환한 방법은 크게 리니어 모델을 이용한 방법과 룩업 테이블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리니어 모델을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형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선형식에서 a와 b의 값을 미리 x와 y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a와 b의 값을 미리 계산을 해놓고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a 값을 측정한 x 값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이 값을 통해서 y 값을 계산해내는 방식이 리니어 모델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에 0부터 시작해서 1023 사이 모든 값들에 대해서 이제 변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데 비해서 이 경우에는 전압과 물리량 사이의 관계가 1차 방정식으로 근사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는 그런 가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룩업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코드상에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요. 테이블 상에서 이제 0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 0.1cm다. 만약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0.3cm다. 그 다음에 200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 얘는 0.8cm다. 이런 식으로 특정 디지털 값에 해당하는 이제 물리량 값을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어떤 값을 읽어드리면 그 값으로부터 물리량 값을 해석해내는 방식이 룩업 테이블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룩업 테이블 같은 경우에 정해져 있는 개수만 우리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값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150이라는 값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근처에 있는 두 개의 값들을 통해서 비례식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해석하는 보관법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0.3과 0.8cm 사이에 중간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얘를 0.3 플러스 0.8을 2로 나눠가지고 0.55cm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리니어 모델과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서로의 간에 장단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룩업 테이블을 이용할 경우에는 좀 모든 케이스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놓게 되려면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비해서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량들에 대해서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적외선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지금 센서의 사양을 살펴보게 되면 센서가 지금 0V에서 0cm부터 해서 80cm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어떤 값을 측정하게 되면 그 값을 전압값으로 출력을 내보내는 어떤 전압으로 출력을 내보내는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한 2cm 정도 되는 거리를 측정했다 라고 한다면 요 센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쭉 올라가서 여기 정도겠네요. 1.3V의 값으로 출력이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20cm라고 하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3V에 해당하는 값으로 출력을 내보내주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아두이노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전압값이고요. 그 전압값을 1.3V의 값으로 읽었다 라고 한다면 측정된 거리가 2cm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cm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값으로 취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두이노 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 어떤 그 거리 측정할 때 있어서 모든 값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거리를 최소 거리를 두고 요 값이 거리죠. 여기가 한 지금 7cm 정도가 되고 6cm 정도라고 하죠. 6cm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그 물체는 거리 측정해야 될 거리는 6cm 밖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측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요 값은 버려버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거리와 전압 사이 관계만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거리로 변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근데 보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좀 더 해석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리를 역수로 취하고 그 역수로 취한 거리 값과 전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보여주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값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살펴보게 되면 거의 선형에 가까운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선형에 가까운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근사를 해가지고 약간 값이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근사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서 a의 값과 b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날로그 ADC를 통해서 어떤 전압값을 구해냈다라고 하면 1.5V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1.5V의 값을 여기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y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 값은 이렇게 직선에다 매핑을 시킨 다음에 이 직선과 만나는 거리 지점, 이 지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약 20cm에 가까운 이런 거리 측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룩업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전압값을 이제 위에서 본 것 같은 이런 테이블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그 중간에 있는 값을 들어왔을 경우에 테이블에 없는 값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근처에 있는 값들을 통해서 계산해내는 방식이 룩업 테이블을 이용한 변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와 디지털 센서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센서를 연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날로그 센서를 동작시키게 하기 위해서 VDD와 그라운드를 연결해 가지고 전원을 공급해주고 아날로그 센서의 출력을 VOP를 통해 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이거를 아날로그에 A 3번에다가 연결해 놓고 그 값을 읽어드렸었죠. 근데 이런 디지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다르게 우리가 디지털 센서가 어떠한 직렬통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iSecureC나 아니면 SPA 같은 것들 통신 규격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만드는 게 가장 목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에 가격이 싸면 쌀수록 더 많이 팔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센서는 가급적 저렴하게 만드는 게 목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렬통신 인터페이스를 모조리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직렬통신 인터페이스만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센서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센서를 선정했다고 하면 그 센서의 데이터 시트를 확인해보고 그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센서가 지원하는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핀들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서 VL53LDX라고 하는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여기 연결한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위에 같은 데는 그림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빨간색 밑에 VDD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 센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해 전원 공급에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핀을 보게 되면 GND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VDD하고 GND 이 두 핀을 통해 가지고 이 센서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SCL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아래 같은 경우에 이 아래쪽을 좀 살펴보게 되면 SDA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디지털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핀들을 통해서 특정 기능을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핀들은 이제 어떤 정해진 이름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SCL, SDA 두 개의 핀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은 iSecureC 방식을 일 경우에
SCL과 SDA 핀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두 개의 핀을 이제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요. 그러면 이런 핀들은 아두이노에서 아무 핀에다가 담길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이런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핀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 예제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SCL 같은 경우에는 이 핀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SDA는 이 핀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센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쓰는 디지털 센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결 방식이라든지 코드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전압값들 특정한 값들이 노이즈 영향을 받지 않고 조금 더 일관적인 값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센서가 최근에는 더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직렬통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통신은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데요. 특정 순간에 하나의 비트만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여러 비트를 전송해야지만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러면 다른 비트는 언제 전송하느냐? 지금 하나의 비트 전송을 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음 비트를 전송하는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보내는 방식을 직렬통신 인터페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직렬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선을 송신을 위한 선과 수신을 위한 선을 별도로 나눠 사용하는 단방향 통신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선을 이용해 가지고 송신과 수신을 모두 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 규약들이 있습니다. 단방향 통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모듈 사이에서 통신에 좀 더 적합하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여러분들이 시리얼 모니터에 사용하는 UART 프로토콜과 SPI 프로토콜이 가장 대표적인 단방향 통신 직렬 인터페이스 규약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런 양방향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신과 수신을 모두 담당한다고 했지만, 한 번에는 송신만 하거나 또 한 번에는 수신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송신과 수신을 하나의 선을 통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얘를 시간에 따라서 나눠서 사용하는 일정한 시간대는 송신에 사용되고 일정한 시간에는 수신에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양방향 통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방향 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모듈, 즉 여러 개의 센서들을 연결시키는 연결해 가지고 통신 버스를 구현하는 데 적합하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I2C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시리얼 페리페럴 인터페이스 SPI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PI 같은 경우에는 디팩토 통신 규약입니다. 디팩토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정확한 표준 규약이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가장 널리 쓰이게 된 그런 규약을 우리 디팩토 스탠다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명문화된 통신 규약이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기에 반대되는 인터페이스 중에 한 가지가 이제 I2C 같은 경우인데, I2C 같은 경우에는 표준 문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보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SPA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핀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4개의 핀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제일 먼저 SCLK라고 하는 이런 신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있어서 데이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하는 데 기준이 되는 클럭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럭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클럭에 맞춰 라이징이나 폴링에 맞춰 가지고 데이터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는 핀은 MOSI 핀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스터 아웃 슬래브 인풋이라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먼저 데이터 전송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는 장치를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지금 아래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장치가 SPI 마스터가 되는 거고요. 이 마스터가 클럭을 공급해 주면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MOSI 신호를 보게 되면 마스터 장치, 왼쪽에 있는 마스터 장치에서 신호를 내보내서
오른쪽에 있는 슬레이브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신호는 MISO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마스터 인풋 슬레이브 아웃풋. 위에서 봤었던 MOSI 신호랑 다르게 슬레이브 쪽에서 데이터를 보내서 마스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신호는 여기 NSS라고 하는 슬레이브 셀렉트 신호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개의 슬레이브가 존재할 경우에 그 중에 하나의 슬레이브를 선택을 해서 그 슬레이브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떤 슬레이브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신호입니다. 지금 아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가 1대1로 통신할 경우에, 이 경우에는 마스터가 이렇게 하나의 장치와만 SS 신호를 연결하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마스터가 3개의 SPI 슬레이브 장치와 동시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통신한다 라고 했을 때, 마스터 장치가 공급하는 요 클럭 핀이나 MOSI, MISO 요 핀들은 모든 슬레이브 장치 사이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나가는 클럭이 첫 번째 SPI한테도 들어가게 되고, 그것과 동시에 두 번째 SPI로도 클럭이 들어가고 세 번째 SPI로도 클럭을 보내게 됩니다. 이 클럭에 대해서 SPI 장치가 반응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보낸다 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핀 슬레이브 같은 경우에도 MISO 핀을 통해서 데이터를 내보내게 될 거고, 두 번째 슬레이브 장치도 MISO 핀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내주게 되고, 세 번째 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의 신호선을 3개의 장치가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확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슬레이브가 동시에 이 MISO 핀을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장치만 SPI 통신에 반응해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슬레이브 셀렉트 핀을 별도로 이렇게 신호를 연결을 해가지고 특정한 시점에서는 특정한 슬레이브 셀렉트만 SPI 슬레이브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슬레이브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방식은 ICQC 방식입니다. 이 ICQC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립스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여러 개의 장치들을 SDA와 SCL 선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이 2개 선만 가지고 여러 개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규격 방식입니다. 이 SDA는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선이고요. SCL은 이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한 클럭을 제공해주는 그런 신호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ICQC 같은 경우에도 전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는 마스터가 존재하고 있고, 슬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SCL 선과 SDA 선을 보고 있다가 마스터가 전송을 시작한다 라고 하면 그 전송이 나에게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나한테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나에 해당하는 전송이라고 한다면 마스터가 보낸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마스터의 요청에 따라서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ADC 슬레이브, DAC 슬레이브, 마이크로 프로세서 슬레이브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슬레이브 중에서 지금 마스터가 선택한 슬레이브가 어떤 것이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있어서 제일 처음에 7비트의 어드레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슬레이브들 같은 경우에는 고유 슬레이브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마스터가 전송을 시작할 때 이 제일 첫 번째 보내는 7비트의 주소를 보고 그 슬레이브 어드레스가 내 슬레이브 어드레스랑 같다고 한다면 여기에 반응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ICQC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SCL 핀을 통해서 클럭을 전송하고 데이터는 SDA만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호선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장치에서 공유를 해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그 장치들이 요 SCL과 SCD 신호를 0과 1로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값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제 알 수 없는 값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고 여러 개 장치들이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요 SCL과 SD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장치들이 이 신호선의 값을 아래로 내리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위로 올리는 것, 1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외부의 전원을 통해서 전원에다가 저항값을 통해서 연결해 주어서 모든 어떤 장치도 이 SCL과 SDA 신호선을 0으로 만들지 않으면 외부적으로 자동적으로 저항에 의해서 1로 만들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장치들은 0으로만 값을 만들 수 있고 저항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1로 올라가는 특성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개 장치가 하나의 선만 가지고 연결되더라도 문제없이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방향을 전방이라고 얘기한다면 전방에 존재하고 있는 물체와 센서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를 거리 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거리 센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초음파를 이용하거나 적외선, 레이저, 전파 같은 것들을 이용하도록 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음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넓은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라이드 같은 데에서 사용되는 적외선이나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밀하게 거리 측정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직진성이 강해가지고 좁은 범위에 대해서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센서들의 거리 측정하는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센서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런 거리 센서를 살펴볼 때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한 가지가 FOV라고 하는 필드 오브 뷰, 화각 또는 시야각이라고 부르는 이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FOV는 센서가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FOV 같은 경우는 보통 각도를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거리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FOV 내에 존재하고 있는 물체 중에서 가장 가까운 물체와의 거리를 인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FOV 같은 경우에는 센서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할 SC, SR, 04 같은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화각이 가로로는 한 21도, 세로는 4도 정도의 화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화각은 보통 이렇게 V자, 측정한 지점을 통해서 여기가 측정 지점이라고 한다면 측정 지점으로부터 각도로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데요. 지금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 21도라고 한다면 이런 범위를 갖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화각 내에 바깥에 존재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가 없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화각 내에 존재하는 물체가 있다 한다면 이 물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화각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거리 측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적외선이나 레이저를 이용할 경우에 이 매질 자체가 직진성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좁은 범위에 대해서만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화각이 매우 작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좁은 범위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제 물체만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좁은 범위에 있는 것만 측정할 수 있는 센서는 나쁘고 넓은 범위에 있는 센서가 나쁜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멀리 있는 센서라고 멀리 물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화각이 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심 없는 센서 물체에 대해서도 장애물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화각이 너무 좁은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가 뒤로 이제 후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초음파 센서를 많이 쓰는데요. 초음파 센서 대신에 이런 레이저 센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자동차와 어떤 뒷벽과 사이에서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데 비해서 화각이 좁을 경우에는 이제 센서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장애물을 장애물을 인식할 수 없는 이런 단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거리를 측정하려고 하느냐, 이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목적에 적합한 센서를 선택하는 게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가 동작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음파 센서가 존재를 하고 있고 어떤 장애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초음파 센서에서 특정한 주파수의 파형에 초음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이런 초음파가 이제 이렇게 전진해 나가다가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 반사가 되게 됩니다. 반사된 초음파가 다시 쭉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초음파 센서에 도착하게 되면 지금 초음파 센서가 발신한 시간부터 반사돼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저가형으로 널리 쓰이는 이런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HC SR04, SRF05 등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초음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초음파의 이동 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의 이동 속도로부터에다가 우리가 초음파를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파형을 받아들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을 곱해주게 되면 거리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346m/s의 속도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거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초음파가 갔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약 2배의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리 같은 경우에는 346 곱하기 시간에다가 나누기 2를 해줘서 거리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 계산 자체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미리세컨 단위로 측정하면 여기에다가 173을 곱하게 되면 밀리미터 단위의 거리를 측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초음파 센서 중에 한 가지인 SRF05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두 개의 이런 장치를 통해 가지고 초음파를 발생을 시키고 이 장치를 통해서 돌아온 초음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초음파를 발생시킬 것이냐? 이걸 초음파를 아무 때나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초음파를 발생시켜야겠죠. 그래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핀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 트리거 핀이 되겠습니다. 트리거 핀에다가 일정한 시간 이상 이렇게 1로 신호를 전달하게 주게 되면 그때부터 측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초음파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을 이 에코핀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 동작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뒤에서 그림과 함께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동작하기 위해서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VCC 핀과 그라운드 핀을 같이 연결을 해줘야지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초음파 센서의 동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려고 한다면 초음파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점에 맞춰서 발생시켜 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트리거 펜에다가 10마이크로세컨보다 긴 시간 동안 1로 유지를 시켜놨다가 0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이거 이렇게 1로 유지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초음파 센서 자체 내에서 이렇게 8번의 초음파를 발생시켜 주게 됩니다. 이런 초음파 센서로 봤을 때 일정 시간 10마이크로세컨보다 긴 시간 동안에 1로 값이 들어야 되니까 아두이노에서 봤을 때는 아두이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력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출력 신호를 초음파 센서에다가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나면 초음파 센서 내부적으로 에코핀을 1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코핀을 1로 만들고 난 이후에 1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유지를 하느냐? 앞에서 발생시킨 이 초음파가 날아갔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서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온 거를 인식하게 되면 이 인식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 에코핀을 0으로 떨어뜨려 주게 됩니다. 즉 가까운 거리에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에코핀이 이렇게 작은 시간 동안 1로 유지가 되게 될 것이고 장애물이 멀리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에코 시그널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1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코 시그널이 1로 유지된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이 시간으로부터 거리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두이노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에코 시그널이 0인지인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얘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MCU 내에서 아두이노 같은 어떤 프로세서 내에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마다 변화하는 어떤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일정한 시간마다 신호를 생성해내는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시간을 측정해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장치를 타이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타이머 장치를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머 장치를 이용해서 시간을 잴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함수만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디테일한 동작을 몰라도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게 이 초음파 센서의 동작은 우리가 앞에서 에코핀이 1로 유지되는 시간을 측정한다고 했었는데 이 에코핀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발생시키자마자 1로 올라가고 반사돼서 들어온 초음파를 우리가 인식했을 때 0으로 떨어뜨린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초음파를 발생시켰을 때 그 초음파가 앞으로 쭉 직진하기만 하고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서 반사돼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에코 시그널이 계속 1로 유지가 되고 0으로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져왔냐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 시그널이 1로 올라가고 나서 0으로 떨어지는 거는 외부로부터 반사된 초음파가 들어왔을 때 0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1로 이제 올리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 이상이 지나게 되면 0으로 자동적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초음파가 반사돼서 들어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타임아웃을 이용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러니까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 타임아웃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 장애물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는 측정할 수는 없더라도 장애물이 있다 없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타임아웃이 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초음파가 이동하는 속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타임아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장애물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초음파가 반사돼서 돌아오지 않는 타임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타임아웃이 발생하게 되면 에코핀이 수백 미리에서 수초까지도 하이로 고장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은 에코핀이 0에서부터 1로 올라갔다가 1에서부터 0으로 다시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타임아웃이 발생하게 되면 이미 에코핀 자체가 하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에코핀을 0에서부터 1로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아웃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이제 거리를 측정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라는 음파 특성 자체가 단단한 평면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특정 대상의 모양이나 재질에 따라서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음파의 그러니까 반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정 대상의 모양이나 재질에 약간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초음파 센서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특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서 초음파 센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 측정할 때 있어서 가급적 빨리 되면 빨리 잴수록 더 좋을 수도 있지, 그 거리를 좀 더 자주 잴 수 있으니까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초당 측정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초당 40회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시작했을 때 초음파를 발생시키는데 이 발생시킨 초음파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 초음파가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측정 간격을 너무 짧게 가져갈 경우에는 실제 지금 시점에서 발생한 초음파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발생됐던 초음파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다음번에 발생시킨 초음파다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실제 거리에 비해서 짧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 이상을 두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측정을 시작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